저희 친오빠가 꼭 필요해요. 제발, 제발요. 규정이라 안 된다고 미혼모야! 20살 임산부가 군부대 철조망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8개월째 불룩한 배를 안고 친오빠를 만나기 위해 강원도까지 왔지만 차가운 규정이 그녀를 막아섰죠. 중환자실의 할머니는 수술 동의서를 기다리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군대에 갇힌 오빠뿐. 헌병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별 3개를 단 군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60년 전 전쟁의 기억을 되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방에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78살 외할머니의 굽은 등이 천천히 일어나며 하루를 시작했죠. 관절염으로 뒤틀린 손가락이 부엌 찬장을 더듬어 검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저녁 남은 김치볶음밥이 들어있었어요. 손자 민수가 군대 가기 전까지 매일 아침 싸주던 도시락, 이제는 손녀 지원이 혼자 먹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봉지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15년 전 아직 온 가족이 함께였던 시절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들이 사업 실패로 술에 빠져들고 며느리가 새벽 우유 배달을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날 줄은요. 그 충격으로 아들마저 간경화로 쓰러져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난 뒤 할머니 혼자 2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방문을 살며시 열고 손녀가 자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이는 얇은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불룩한 배가 이불 위로 도드라졌죠. 임신 8개월,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는 아이 소식을 듣자마자 연락을 끊었고 학교도 휴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5시 할머니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곳곳을 돌며 폐지를 모으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겨울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어도 여름 폭염에 어지러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 군대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지원이 출산 비용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지던 할머니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수레는 기울어지며 힘겹게 모은 폐지들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새벽 조깅을 하던 주민이 발견해 119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오전 8시 지원이는 핸드폰 진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해요. 지원이는 불룩한 배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버스를 타고 갈 여유가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수술 동의서가 필요한데 직계 가족이 오셔야 합니다. 지원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직계 가족이라곤 군대에 있는 오빠뿐이었죠. 오빠 민수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아직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급하게 면회를 와야 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전화를 받은 행정병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병사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평일 외출은 직계 가족 사망 시에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위급하세요. 수술 동의서도 필요하고 규정은 규정입니다. 토요일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원이는 망연자실에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창백했고 거친 숨소리만이 기계음과 섞여 들렸습니다. 그 손은 평생 자신과 오빠를 위해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이었죠. 시장에서 고구마를 구워 팔던 손, 새벽마다 폐지를 줍던 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손주들 끼니를 챙기던 손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는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 할머니가 버텨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지원이는 무작정 오빠가 있는 부대로 향했습니다. 강원도까지 3시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부대 정문은 삭막하기만 했어요. 위병소에서 젊은 헌병이 나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오빠를 만나러 왔어요. 꼭 봐야 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거든요. 헌병은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다시 오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급해요. 할머니가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지원이는 간청했지만 헌병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규율은 그 어떤 사연보다 우선이었죠. 지원이는 헌병에게 오빠 이름과 소속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오빠한테라도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여동생이 왔다 갔다고요. 헌병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원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려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진통이었죠. 위병소 앞 벤치에 주저앉은 지원이는 숨을 고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오빠 민수였습니다. 누군가 소식을 전해준 모양이었죠. 민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밖으로 나올 수 없었죠. 일병 계급장을 단 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오빠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리키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가 얼마나 위독한지를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군복 안에서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부대 정문 밖 지원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임신한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었지만 오빠를 눈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 가족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철이 없어도 너무 없네. 부모가 없으니 저 모양이지. 할머니만 고생시키고. 지원이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배를 움켜쥐고 울음을 삼킬 뿐이었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께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빠에게 미안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녁 6시 지원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의료진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토요일에는 꼭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만이 대답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그래프가 지원이의 불안을 더욱 키웠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어요. 뱃속의 아이가 또다시 발차기를 했지만 지원이는 너무 지쳐 느끼지 못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지원이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3시부터 깨어 있었으니 벌써 15시간째였어요.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특히 8개월째 접어든 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죠. 뱃속의 아기가 꿈틀거릴 때마다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할머니 곁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보호자님,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임신 후기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가 있어야 해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죠.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넸어요. 그래도 수분 섭취는 꼭 하셔야 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어요.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죠. 오전 9시 의사가 회진을 돌며 할머니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딘 편입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평소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환자분의 의지가 중요한데 가족분들이 자주 와서 말을 걸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원이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오빠가 군대에 있어서 못 오는데 저라도 계속 있으면 될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호자님도 건강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신 후기시잖아요. 의사가 가고 난 후 지원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빠 민수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입대 전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부대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행정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12사단 1대대입니다. 김민수 일병 좀 바꿔주세요. 여동생입니다. 할머니가 위독하세요. 행정병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딱딱했습니다. 병사는 근무 시간 중에 사적인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일과 후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정말 급한 일이에요. 할머니가 수술 후에 의식이 없으세요. 오빠 목소리라도 들려주면 깨어나실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지원이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규정,
늘 그 차가운 규정이 가족을 갈라놓았죠. 그녀는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지원이는 무작정 부대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강원도까지는 버스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지만 오빠를 만나야만 했죠. 할머니 수술 동의서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오빠가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원이는 계속 배를 쓰다듬었어요. 아기가 불안한지 자꾸 발차기를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몇 개월이세요? 만삭 같은데 혼자 이동하시면 위험해요. 8개월이에요.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서요. 중년 여성은 지원이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죠. 지원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오후 2시 지원이는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위병소 앞에는 총을 든 헌병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지원이를 바라보며 물었죠. 신분증 보여주시고 방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수 일병 면회 왔습니다. 여동생이에요. 헌병은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닙니다. 주말에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지원이는 간절한 목소리로 사정했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했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오빠를 꼭 만나야 해요. 수술 동의서도 필요하고요. 가족이 위독해도 평일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사망 시에만 외출이 가능합니다. 지원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군대의 규율은 철벽 같았고 그 앞에서 개인의 사연은 아무 의미가 없었죠. 그럼 오빠한테라도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여동생이 왔다 갔다고요. 헌병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달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병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원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병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문 밖 벤치에 앉아 쉬려는 순간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가진통이었죠.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부대 안쪽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지원이는 벌떡 일어나 철조망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오빠 나야 지원이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생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 직감한 듯 했죠. 하지만 대열을 이탈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임병이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고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저 입모양으로만 무언가를 전하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철조망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지나가던 군인 가족들이 수군거렸죠. 저 젊은 애가 임신까지 했네. 남편이 군대 있나 봐. 혼자 저러고 있는 거 보니 안쓰럽네. 가족이 없나? 지원이는 그 시선들을 피해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병원에서 혼자 싸우고 있고 오빠는 군대에 묶여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죠. 뱃속의 아기만이 꿈틀거리며 존재를 알렸습니다. 오후 4시 지원이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지원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사정해서 중간에 내린 뒤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할머니 병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지원이는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죠. 제발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오빠도 못 만났는데. 30분의 사투 끝에 할머니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일단 안정은 됐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가족분들이 다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빠가 군대에 있어서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오빠가 토요일에는 꼭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거친 손이 차가웠습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지원이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죠. 저녁 7시 지원이는 다시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민수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 중이라는 거였죠. 지원이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9시 병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돌아간 시간이었어요. 지원이만 홀로 의자에 앉아 있었죠. 배가 고팠지만 입맛이 없었고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있는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지원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아가씨, 이거라도 마셔요. 임신했는데 혼자 고생이 많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는 캔커피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지원이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죠. 다 잘 될 거야. 힘내요. 아기도 있잖아. 그 말에 지원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기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죠. 할머니를 위해서도, 오빠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버텨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원이는 병원 복도에서 잠을 깼습니다. 의자 3개를 붙여 만든 임시 침대에서 밤을 보낸 탓에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특히 임신 8개월의 불룩한 배를 안고 웅크려 자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벽시계를 보니 새벽 5시, 오늘은 민수가 면회를 올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이는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죠.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빠를 만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제보다는 조금 안정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만이 할머니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죠.
지원이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민수 오빠 와요. 꼭 깨어나셔야 해요. 오전 8시 지원이는 다시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사흘 만에 긴 여정이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당기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오빠를 만나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고 무엇보다 할머니 상황을 직접 전해야 했습니다.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면회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 애인, 친구들이 각자의 사연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죠. 지원이도 그 줄 끝에 섰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팠지만 벽에 기대어 버텼어요. 1시가 되자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지원이는 발 뒤꿈치를 들고 민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2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헌병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수 일병은 언제 오나요? 저 여동생인데요. 헌병이 명부를 확인하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김민수 일병은 오늘 근무입니다. 면회 불가능합니다. 지원이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헌병을 바라봤어요. 그럴 리 없어요. 토요일인데 면회 가능한 날이잖아요. 근무자는 면회가 제한됩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일을 기다렸는데 임신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거절당한 거예요. 그녀는 헌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세요. 수술 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오빠 목소리라도 들려드려야 해요. 헌병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었어요. 일어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불편했던 거죠. 누군가 지원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같은 부대 병사의 어머니였습니다. 아가씨, 일어나요. 이러면 오히려 아들한테 피해가 가요. 하지만 할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오빠를 꼭 만나야 해요. 어머니는 지원이를 면회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혀놓고 물을 건넸어요. 진정하세요. 군대 규정이 원래 그래요. 우리 아들도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못 왔어요. 지원이는 울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지원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김민수 일병 동생 맞아요? 돌아보니 민수와 같은 내무반 병사였어요. 면회를 나온 듯 했죠.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전해달래요. 정말 미안하다고 근무 빼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대신 이거 전해달라고. 병사는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급하게 쓴 듯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지원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해. 오늘 근무가 갑자기 걸렸어. 할머니 꼭 살아계셔야 하는데. 내가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갈게. 그때까지 할머니 잘 부탁해. 편지를 읽는 지원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빠도 얼마나 답답하고 미안할까요? 철창 같은 군대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요? 오후 4시 지원이는 부대 정문을 나서려다가 갑자기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돌처럼 딱딱하게 뭉치면서 허리까지 통증이 번졌어요. 가진통이 심해지는 것 같았죠.
그녀는 정문 밖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은 지프차 한 대가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별 3개를 단 군단장이었어요. 차창 너머로 임신한 여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군단장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간 차는 곧 사령부 건물 앞에 멈췄죠. 지원이는 1시간 가까이 벤치에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분간이 안 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보호자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원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더 빨리 가기를 바랄 뿐이었죠. 저 지금 가고 있어요. 2시간 후에 도착해요. 할머니께 제가 간다고 전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가는 지원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다행히 위기는 넘기셨어요.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정말 가족들이 다 와야 할 시점입니다. 지원이는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더 거칠어졌죠. 그녀는 중환자실 문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지원이를 부축했어요. 보호자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조산 위험이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할머니밖에 없는데. 그날 밤 지원이는 병원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종교는 없었지만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작은 예배실에는 십자가와 촛불만 있었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2손을 모았습니다. 누구든지 좋으니 도와주세요.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오빠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배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원목이었어요. 그는 지원이 옆에 조용히 앉았죠. 많이 힘드신가 봐요. 할머니가 위독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빠는 군대에 갇혀 있고 원목은 지원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당신을 돕고 있을 거예요. 지원이는 그 말에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죠. 할머니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올 수 없었고 자신은 곧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새벽 2시 지원이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선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들어보니 민수가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어요. 오빠 어떡해. 민수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고 군복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무단 이탈했어. 할머니 뵈야 해. 동의서도 써야 하고. 지원이는 오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도 동생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지원아. 내가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오빠 때문이 아니야. 이제 왔으니 됐어. 할머니한테 가자. 남매는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무단 이탈로 받을 처벌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 할머니 곁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민수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하자마자 의료진이 할머니를 다시 한번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지만 중환자실만은 분주했어요. 의사가 나와서 남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일단 약물 치료로 상태를 지켜보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무단 이탈한 지 3시간, 이미 부대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죠. 그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반쪽이 됐어. 오빠가 와서 다행이야. 혼자서는 정말 못 버틸 뻔했어. 남매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부대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죠. 20번이 넘게 울렸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영창 가는 거지.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 하지만 할머니가 더 중요해. 아침 6시가 되자 병원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출근하고 보호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군복을 입은 2명의 헌병이 걸어왔습니다. 민수를 찾아온 거였죠. 김민수 일병, 즉시 복귀하십시오. 헌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매에게 쏠렸어요. 민수가 일어서려 하자 지원이가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면 안 돼. 할머니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데. 하지만 민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헌병 중 한 명이 다가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저항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잠깐만요. 할머니가 정말 위독해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지원이가 헌병에게 애원했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할머니 잘 부탁해. 민수가 헌병들과 함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지원이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단 이탈이래. 요즘 젊은 군인들은 정신력이 부족해. 그래도 가족이 아프면 어쩔 수 없잖아. 불쌍하네. 저 임신한 여자애는 누구야? 아내인가? 남매 같은데. 부모도 없나 봐. 그 말들이 지원이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혀를 찼습니다. 젊은 나이에 애까지 가졌네. 할머니만 고생시키고 부모 없으니까 이 모양이지. 지원이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 사정도 모르시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야, 이 아가씨가.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처럼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원이는 배를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죠. 오전 9시 동네 아주머니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였어요. 그들은 지원이를 보자마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폐지 주우면서까지 너희 키웠잖아. 민수는 그나마 군대라도 갔지. 넌 뭐니? 임신까지 해서 할머니 속 썩이고. 그 나이에 애 아빠는 어디 있어.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그랬니? 지원이는 그 말들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자신들 때문에 고생한 것도 자신이 할머니께 짐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었죠. 정오가 되자 병원 식당이 붐볐습니다. 지원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샀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아기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죠. 한 입 베어 물자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여자애 봤어. 할머니 환자 보호자래. 불쌍하긴 한데 자업자득이지.
젊은 나이에 애가 져서 할머니도 안쓰럽지. 죽을 때까지 고생이네. 지원이는 김밥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그고 울음을 터뜨렸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되어 할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인 같았어요. 오후 3시 지원이가 중환자실로 돌아왔을 때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어요. 면회 가능합니다. 지원이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은 흐릿했지만 지원이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원이요. 알아보시겠어요. 할머니의 입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원이는 머리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저희가 미안하죠. 할머니 고생만 시켜드리고. 할머니의 시선이 지원이의 배로 향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며 배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죠. 그 순간 아기가 발차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건강하게 낳아야 해.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네, 할머니. 꼭 건강하게 낳을게요. 할머니도 빨리 낳으셔서 같이 키워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녀는 힘겹게 지원이를 끌어안으려 했어요. 지원이가 몸을 숙여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할머니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저녁 6시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부대 도착. 내일부터 영창 이주. 할머니 잘 부탁해. 짧은 문자였지만 민수의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이는 답장을 보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모두 공허하게 느껴졌죠. 밤 8시 병원 로비에서 지원이는 또다시 아는 얼굴들을 마주쳤습니다. 대학 동기들이었어요. 병문안을 온 듯했죠. 그들은 지원이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임신한 거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애 아빠는 누구야? 그 선배랑 사귀지 않았어. 그 인간이 도망갔다며. 정말 무책임하다. 지원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선에도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한 친구가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도 낙태라도 했어야지.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키워? 그 말에 지원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내 아이예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친구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버렸습니다. 지원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요. 할머니마저 떠나면 이 세상에 자신과 아기 그리고 영창에 간 오빠만 남는다는 걸요. 새벽 1시 병원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지원이는 딱딱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배가 자주 뭉치고 허리가 아팠지만 병실을 비울 수 없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가씨, 여기서 밤새우면 안 돼요. 임신한 몸으로.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떠날 수가 없어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담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덮어요. 병원이 추우니까. 지원이는 담요를 받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할머니는 버텨줄지,
민수는 영창에서 잘 지낼지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그저 잠시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군단장 이정호는 부대 집무실에서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발생한 무단이탈 병사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김민수 일병 가족 위독을 이유로 새벽에 부대를 이탈했다가 헌병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정호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었어요. 군의 기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위독한데 병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씁쓸했죠. 비서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군단장님, 김민수 일병이 오늘부터 영창에 수감됩니다. 2주 처분입니다. 가족 상황은 어떤가? 외할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고 여동생이 혼자 간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임신 8개월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규율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이 느껴졌어요.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죠. 오늘 오후에 병원 방문 일정을 잡아라. 부상 병사 위문차 가는 것으로 해두고 오전 10시 지원이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조산 징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본인 몸도 생각하셔야 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요. 지원이는 진료실을 나오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아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벽을 짚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괜찮아요. 하지만 간호사는 지원이를 휴게실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물과 초콜릿을 건네며 말했죠.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대로 드신 게 언제예요? 지원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죠?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오빠가 있는데 군대에서 영창에 갔어요. 할머니 보러 무단 이탈했다가 간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 장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온 거였어요. 군단장 이정호였습니다. 그는 부상 병사들을 위문한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정호가 병동을 둘러보던 중 중환자실 앞에서 혼자 앉아있는 지원이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부대 앞에서 봤던 그 임신한 여자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원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김민수 일병 가족이신가요? 지원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에 별 3개를 단 장군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정호가 손짓으로 제지했죠. 앉아 계십시오. 몸이 불편하신데. 네, 김민수 여동생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정호는 지원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상태는 어떠신가요? 지원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많이 위독하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태예요. 오빠는 영창에 가서 올 수도 없고. 그 말에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여성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는 지원이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그 눈매와 콧날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혹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순자요. 평생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셨어요. 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대문 시장, 김순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죠. 할머니께서 한국 전쟁 때도 그곳에 계셨나요?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쟁 중에도 시장에서 먹을 것을 팔으셨대요. 고아들한테 나눠주기도 하시고, 할머니가 자주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정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는 수행원에게 지시했죠. 김순자 씨에 대해 조사해봐라. 특히 한국 전쟁 당시 행적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다시 지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김민수 일병건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원이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왜 이 높은 분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정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병사 가족도 우리가 돌봐야 할 국민입니다. 정우가 떠난 후 지원이는 명함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차가운 군대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녁 5시 정우는 부대로 돌아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한 내용을 전했어요. 김순자 씨 1947년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고 전쟁 중에는 주먹밥을 팔면서 고아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특히 1953년 겨울 시장 근처에서 쓰러진 한 소년을 구해준 일로 주변에서 칭송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정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겨울, 그때가 바로 자신이 죽을 고비를 넘긴 때였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뒤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죠. 1953년 12월, 김할머니 덕분에 살았다. 정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 할머니가 맞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했어요.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죠. 김민수 일병을 당장 석방시켜라. 그리고 병원으로 보내라. 하지만 군단장님, 무단 이탈은 중대한 군기 위반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병원에 보내 김순자 씨를 치료하도록 하라. 밤 9시 지원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 기댄 채로 잠이 든 거였어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오빠 어떡해.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군단장님이 석방시켜 주셨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매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민수가 물었죠. 할머니는 어때? 많이 안 좋아. 하지만 오빠가 와서 다행이야. 그때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새로 파견된 군 의료진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군단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남매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처럼요.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부터 모아둔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누렇게 바랜 편지, 흑백 사진,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1953년 12월 15일, 날씨 맑고 추움.
사흘째 굶음. 남대문 시장 골목에서 쓰러짐. 김할머니가 주먹밥을 주심. 따뜻했음. 10살 소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은 일기였습니다. 정호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텅 빈 배,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던 순간 누군가 자신을 흔들며 깨웠고 따뜻한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었죠. 먹어라 얘야. 죽으면 안 돼. 살아야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정호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김순자, 78살, 남대문 시장에서 50년 넘게 장사. 모든 정황이 일치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겠다. 일정을 조정해라. 새벽 5시, 정호는 이미 병원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만약 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혹은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진 중환자실이 보였습니다. 복도에는 민수와 지원이가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동생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고 있었고 지원이는 불편한 자세로도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정호는 그들을 깨우지 않고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따뜻했던 영혼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었죠. 오전 6시 지원이가 먼저 깨어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정호를 보고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군단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할머니 뵈러 왔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의식이 있으신가요? 어제 잠깐 깨어나셨는데 지금은 또 잠드셨어요.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께서 과거에 구해주신 사람들 이야기를 하신 적 있나요? 특히 전쟁 때요.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하셨어요. 특히 한 소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골목에서 쓰러져 있길래 주먹밥을 먹였다고. 그 아이가 꼭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아이가 저입니다. 제가 1953년 겨울 할머니께 구조된 그 소년입니다. 지원이와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위험 있는 군단장이 할머니가 구한 그 고아라니 믿을 수 없었어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여기 제가 그때 적은 일기가 있습니다. 김할머니, 남대문 시장, 주먹밥.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가 수첩을 받아 읽어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필체로 적힌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오전 8시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정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특별 허가를 받았어요. 할머니 곁에 다가간 정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0대의 군단장이 병상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머니, 저 기억하시나요? 1953년 겨울 남대문 시장에서 쓰러져 있던 꼬마요. 할머니의 흐릿한 눈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정호의 얼굴을 만지려 했죠.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정호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군인이 되었고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다는 듯이요. 그녀는 힘겹게 말했어요. 은혜 아니야. 사람이 사람 돕는 거지. 정호는 할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60년 만의 재회였어요.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은인을 이제야 만났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 가슴이 아팠죠. 정오가 되자 정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병원장과 최고 의료진이 모였어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장기가 기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분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단장의 간절함이 느껴졌으니까요. 오후 3시 정호는 남매와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일, 거리를 떠돌던 일, 할머니를 만나 살아난 일,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해 살아온 일까지. 할머니가 준 주먹밥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어요. 그래서 저를 석방시켜 주신 거군요. 당연한 일입니다. 할머니의 손자이니 제게는 조카 같은 존재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원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늘 그 소년이 잘 살고 있을까 걱정하셨거든요. 정호는 지원이의 배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이는 언제 태어나나요? 다음 달이에요. 할머니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보실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저녁 7시 정호는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군단장님, 언론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김민수 일병 석방건에 대해서요. 군 홍보실을 통해 발표하라.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병사들의 가족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에 경직된 규정도 조금씩 바뀌어야 한다고요. 병사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그들의 아픔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밤 10시 할머니가 다시 위독해졌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했다가 겨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총력을 다했지만 한계가 보였습니다. 정호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도했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했죠.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할머니가 증손주를 보실 수 있게, 제가 제대로 은혜를 갚을 수 있게. 새벽 2시 기적처럼 할머니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료진도 놀랐어요.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했죠. 정호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옛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군대 생활, 결혼, 딸 이야기까지. 할머니가 듣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듣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병원 복도에서 지원이와 마주쳤습니다. 지원이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고 오는 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의사 선생님이 조산 위험이 높다고 하셨어요. 계속 안정을 취해야 한대요. 정호는 지원이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20살의 나이, 임신한 몸,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 그 모습에서 갑자기 자신의 딸 은지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은지도 20살이었죠. 대학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자신은 해외 파병 중이었고 임무를 이유로 딸 곁에 가지 못했죠. 아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은지는 아버지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깨어난 은지가 처음 한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아빠한테는 가족보다 군대가 더 중요한가 봐요. 그 이후로 은지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죠. 정호는 딸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지원이가 그때의 은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쉬셔야 할 것 같은데. 정호는 병원 내 임시 사무실로 지원이를 안내했습니다.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지원이는 차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원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과거를 들려줬어요. 10년 전 제 딸 은지가 당신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20살 대학 1학년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사를 오가는 중상이었죠.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기억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라크에 파병 중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돌아올 수 없었어요. 임무가 중요하다고 군인은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지원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정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은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저와의 관계는 죽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왜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정호는 지원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그때의 은지가 생각나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아버지의 부재를 원망했을 그 아이가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호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할머니께 은혜를 갚는 것도 있지만 제 딸에게 못해준 것을 당신을 통해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오후 2시 정호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지시했어요. 김민수 일병을 의가사 제대 처리하라.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니 타당한 사유다. 하지만 군단장님, 아직 복무 기간이 1년이나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위독하고 여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있다. 충분한 사유야.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정호는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민수 일병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과 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여동생의 출산과 육아도 지원하도록. 비서실장은 놀랐지만 명령을 따랐습니다. 정호는 이것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자 딸에게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6시 정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은지 소식 들었어요. 정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딸 소식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무슨 일이야? 결혼한대요. 다음 달에. 초대장은 못 받았지만 정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초대받지 못하다니요. 아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멀리서라도 축하해주고. 내가 갈 자격이 있을까? 그때 병실에서 민수가 나와 정호를 불렀습니다. 군단장님, 할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뵙고 싶어 하세요. 정호는 전화를 끊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또렷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힘겹게 말했죠. 내 부탁 하나 들어줄래?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지원이랑 민수, 내가 돌봐줘. 이 아이들한테 부모가 되어줘.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자식처럼 돌보겠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죠. 내 딸 이야기 들었어. 민수가 말해줬어. 늦지 않았어. 가서 사과해.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아픔까지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딸이 용서해줄까요? 부모 자식 간의 못 풀 원한이 어디 있어. 가봐. 후회하기 전에. 그날 밤 정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전하는 마음이었죠. 은지야, 아빠야. 먼저 미안하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없어서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잘못했어. 최근에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 늦지 않았다고. 내 결혼식에 가도 될까? 멀리서라도 축하하고 싶구나.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빠 오세요. 저도 이제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정우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늦지 않았던 거죠. 오전 10시 민수의 의가사 제대가 승인되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군단장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할머니께 하세요.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으니까요. 오후 3시 정우는 부대 강당에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한 선언을 했어요. 앞으로 병사들의 가족 문제에 대해 더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규율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인간적인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부들은 놀랐지만 군단장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중령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군기가 해이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율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김민수 일병 사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의료진도 놀랐죠.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지원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군단장님이 저희 다 도와주신대요. 민수 오빠도 제대하고 집도 구해주시고.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는 안도감이 보였어요. 2주 후 지원이는 진통을 느끼며 새벽에 깨어났습니다. 배가 규칙적으로 아파오는 것이 분명 진짜 진통이었어요. 민수를 깨워 병원으로 향했죠.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회복 중이었는데 지원이의 출산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할머니가 지원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잘 나아라. 우리 가족의 새 희망이야. 오전 8시 지원이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와 함께 왔어요. 정우도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딸 은지가 함께 있었죠. 아빠, 이분들이 그 할머니 가족이에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임신 6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룩했죠. 그녀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예쁘게 생겼네. 아빠 닮았구나.
정오가 되어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건강한 여자아기였어요. 민수가 조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 생명의 무게가 그렇게 가벼우면서도 무거울 수가 없었죠. 이름은 뭐로 할까?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희망이가 좋겠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병실로 옮겨진 지원이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축하를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네요. 군단장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은혜를 갚는 건 저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정우가 마련해준 새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였죠. 거실 한쪽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부모님 사진, 어린 시절 남매 사진, 그리고 희망이를 아는 새 가족 사진까지. 민수는 정우가 소개해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중소기업이었어요. 사장은 정우의 군 동기였죠. 김민수 씨가 그 유명한 무단이탈 병사군요. 가족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한 달 후 은지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10년 만에 회복된 부녀 관계였죠. 은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용서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많이 깨달았어요. 나도 미안했다.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구나. 결혼식에는 민수와 지원이도 초대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이 완전치 않아 오지 못했지만 영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지야, 결혼 축하한다. 예쁜 신부구나. 아빠와 화해해서 할머니가 정말 기쁘단다. 3개월 후 희망이의 100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작은 식당을 빌려 소박하게 치렀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정우 가족, 남대문 시장 상인들, 그리고 민수 회사 동료들까지. 정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100일 잔치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다시 일어서는 날이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할머니께서 60년 전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머니가 희망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에 모든 사람이 따뜻해졌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거야.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지. 6개월 후 정우는 군을 명예 전역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추진한 병사 가족 지원 정책은 정군에 확대되었어요. 무단 이탈에 대한 처벌도 완화되었고 가족 위급 시 외출이 더 유연해졌죠. 저녁식에서 정우가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한 병사의 무단 이탈을 통해 배웠습니다. 규율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더 인간적인 군대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1년 후 할머니의 팔순 잔치가 열렸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할머니는 예전처럼 밝은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고 지원이는 희망이를 키우며 복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정우는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팔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할머니가 정우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맙지. 내 덕분에 이 아이들이 잘 살게 됐잖아. 은혜는 제가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그날 저녁 정우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죠. 이제야 조금 갚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 주신 주먹밥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인연을 만들었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다독여주는 것 같았죠.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2년 후 희망이가 2살이 되던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가족이 되었어요. 정호 가족, 민수 가족, 그리고 할머니까지. 희망이가 걸음마를 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모니, 하모니. 할머니가 희망이를 안아 올렸어요. 팔순이 넘은 나이였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죠. 희망이가 할머니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원이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요. 민수가 동생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받은 주먹밥 하나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5년 후 희망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83이 된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왔죠. 희망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가족의 미래야.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정호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희망이 입학식에 다녀왔다. 그 아이를 보니 60여 년 전 내가 떠올랐다. 그때 나도 희망이 없는 아이였지만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희망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방법일 것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보며 정호는 생각했어요. 저 별처럼 할머니의 사랑이 영원히 빛나기를, 그리고 그 빛이 계속 이어지기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주변의 군대 때문에 가족의 위급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또는 홀로 가족을 돌보며 고군분투하는 누군가를 아시나요? 우리 주변에는 할머니처럼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때로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군단장이 받은 주먹밥 하나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잊지 못할 은혜, 또는 화해의 순간들을 듣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사연들을 기다리겠습니다.